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필빈입니다. 2차 폭락에 대비하라 4월 2일 운명의 날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최근에 나스닥 폭락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빅테크 종목들 폭락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장 폭락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2차 폭락이 시작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2차 폭락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제 4월 2일이 곧 우리에게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버리면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번 주 사실상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 트럼프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예정.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압박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건 평균 관세를 10%에서 50% 정도 규모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다. 예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리스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가 매기려고 하는 관세 수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인가, 그리고 이거에 왜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관들은 요번 거래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요번에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트럼프로 인한 평균 관세율이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10% 후반대에서 20%대로 올라오게 되는데, 참고로 100년 전에 미국 대공황이 터졌었던 하버트 후보의 관세 정책 당시에 관세율이 요 정도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 하버트 후보가 관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바람에 미국도 무너지고 미국의 상대국인 무역 상대국이었던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다 무너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즉 관세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구조입니다. 아무한테도 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 관세를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다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럼 100%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관세를 높이게 되면 무역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무역이 상거래의 기본이자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근본 중에 하나인데 그 무역을 막아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단숨에 대공황 수준까지 이제 치닫았었던 관세까지 평균 관세율이 폭등하게 되고, 사실은 트럼프가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위기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그냥 하는 뭐 뇌피셜 같은 게 아니라 뭐 예일대 같이 되게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대공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하락세를 만든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 한번 이제 좀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핵심적으로 결론은 누군가가 매도를 쳤으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전부 숏 포지션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하락장 때 아니면은 유례가 없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매도 베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빅테크 지분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고, 정말 왜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매도를 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 기관들이 팔아 제끼고 있어요. 그럼 팔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사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기관들은 팔고 개인들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물량을 떠받아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바닥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개미들 어때요? 팔란티어 막 매수했다고 하니까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네요,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도 서로한테 뭐 이제 뭐 저점 매수할 시기 지났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전혀 공포에 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무섭다 싶을 정도로 던지고 있는데, 글로벌 기관들이 전부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빅테크 쪽이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에 연준의 고위 인사였던 사람이 헤지펀드가 구제금융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숨에 하루아침에 금융위기로 터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스터인이라고 있는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시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준의 이사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뿐만 아니라 뭐 시카고대나 저명한 이제 교수님 여럿이서 이제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미국채 시장에 연관된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이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폭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자,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국채 현물과 선물 위주로 아비트리지를 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현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 같은 이런 이제 파생 상품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약간의 차익을 아주 약간의 매매 차익을 보는 거래를 이제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헤지펀드가 요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는 헤지펀드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은 1,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마진을 우리가 5% 10% 이렇게 수익을 보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0.00 몇 퍼센트 수익을 계속해서 보기 위한 이 이제 아비트리지 거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주 잔돈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투자금을 그냥 몇십조 원으로 늘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적은 이익이어도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단기 대출인 레포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헤지펀드들이. 근데 그게 레버리지가 무려 20배에서 10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0.1%에서 0.3%만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움직여도 손실이 자기 자본을 초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정도를 운용하는 어떤 이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채 가격이 약간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상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냥 바로 100조 원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만 커지면 바로 강제 청산을 당해서 헤지펀드가 부도가 나게 되는데 그럼 헤지펀드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갖고 있었던 이제 국채 투자 자산들을 청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빠르게 시장에 청산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국채 가격이 이제 붕괴되거나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레버리지 고 레버리지 투자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막 폭락하면서 변동성을 촉발하고 매도세가 폭발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채시장이나 주식시장이 막 시끌시끌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이 터져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초기 당시에 주가가 막 이제 내리꽂으면서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일부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던 헤지펀드들이 파산을 할 뻔했어요. 국채 청산 압박에 못 견디고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큰 손실을 입었는데 연준이 개입 안 했으면 그때 당시 시장이 붕괴되고 펀드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연준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어떻게 방어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 쇼크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막 미친 듯이 터져버리니까 변동성이 이거를 헤지펀드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면서 망할 뻔했습니다. 그냥 금융시장이 붕괴돼 버릴 뻔했는데 이만큼 폭락할 거 연준이 이만큼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돈 찍어내서 막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축통화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은 금융위기 왜 터지고 닷컴버블 왜 터지고 대공황 왜 터졌겠습니까? 대비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이 되는 규모가 있는데 요번에 터져버리게 되면은 버블이 지금 코로나 쇼크 전보다 2~3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게 연준에서 쉽게 방어하기 힘든 수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데 한 번 안 걸렸고 2번 안 걸렸으니까 3번째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속되면 끝나겠죠. 연준이 살려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 헤지펀드 운용하는 매니저들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코로나 쇼크 때도 국가가 살려줬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유로달러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매크로 경제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지만 이런 헤지펀드들이 뭐 나발이고 이런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달러 부족이다. 저 헤지펀드들이 문제가 터져버리는 건 그냥 어떤 시장에 있는 한 작은 리스크에 불과하고 진짜 시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진 이유는 달러가 고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펀드들이나 투자자들은 전부 어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국채든 뭐든 다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달러, 즉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금융시장 리스크의 근본은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금융기관들이 주식이건 국채건 뭐건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정보가 있는 기관들은 빨리빨리 현금으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막 주식이건 뭐건 다 매도를 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위기 리스크가 터지고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심화될수록 달러 고갈이 급증하게 되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더 헐값에 내놓게 되죠.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달러를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가 요만큼 사이즈일 거라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연착륙이겠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만큼인 리스크라는 걸 아는 기관들은 벌써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잖아요.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더 폭락하기 시작하면 조만간 역대급 사고가 터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지금 중견 건설사들이 파산하면서 이제 롯데건설까지 파산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처럼 원래 작은 리스크부터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큰 리스크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역사가 깊은 베어스턴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슬슬 금융시장이 안 좋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그때도 주가는 슬슬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BNP 파리베에서 서브프라임 펀드와 관련된 펀드들에서 동결을 해버립니다. 돈을 못 빼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리스크가 알려지기
버티다가 이제 몇 달 뒤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미친 듯이 가파르죠. 그러면서 베어스턴스 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게 되고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 3위를 차지했던 인디맥뱅크 파산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이었던 워싱턴 뮤추얼이 파산을 하게 되고 이어서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나 AIG 같은 유명한 이제 기업들의 파산밖에 몰랐어요. 베어스턴스나. 근데 뭐 인디맥이나 뭐 워싱턴 뮤추얼 이런 이제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때 부셔졌는데 그러면은 가장 큰 은행부터 무너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데들부터 터지다가 중견 금융기관들 터지고 그 다음에 대형은행 터지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건설사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중견 건설사들, 중견 기업들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견 기업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대기업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오면서. 근데 경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금융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큰 은행이 JP모건 같은 큰 은행들은 절대 파산 안 하겠지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분명 있는데 지금 파산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는 언제 터지냐면요,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할 때 터지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큰 위기가 이제 알려지지 않아요.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위기들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모든 감춰졌던 문제들은 늘 가격 하락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이 시장의 국룰입니다. 미국의 루나 사건도 참고로 폭락 때 벌어졌고 많은 폰지 사기들 있죠. 금융 사기꾼들을 보게 되면은 돈들이 막 모일 때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터져요. 감춰져요. 그러다가 돈들이 슬슬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이제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면서 폰지 사기꾼인 게 드러나잖아요. 즉 모든 사기꾼들은 돈이 들어올 때는 사기꾼인 게 드러나지 않다가 돈이 빠져나가고 뭔가 뭐 이자 지급이 안 되고 뭔가 수익률 뭐 약속했던 수익이 지급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폰지 사기인 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돈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나갈 때 터지더라라는 게 이제 시장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물가 상승률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똥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경제 위기가 터질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터지면 늘 달러 가치는 폭등하고 모두가 달러를 찾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원해요. 제가 주변에 이제 건너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수백억 자산가이신 분의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자기는 그냥 전기 쪽 사업을 하고 계셨었대요. 근데 IMF 터지니까 나한테 돈으로 이제 줘야 될 이 외상채권 이제 채무 갚아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돈 대신에 땅을 줬대요. 그래서 그냥 그 땅으로 준 거 갖고 있었더니 그냥 재벌이 됐다 이거예요. 갑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받을 돈을 땅으로 받았더니 그게 나중에 20년 뒤에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갑부가 되었다. 가만히 그냥 앉아서 사업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현금이 부족할 때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팔아서 뭘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미 똥값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 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을 다 매도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쯤에서 조명되는 게 바로 워렌 버핏의 현명함이에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화를 쭉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제 90대가 넘었으니까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현금하는 거다. 너무 무식한 얘기들을 해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근거도 없는 낭설. 워렌 버핏은 이미 투자를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워렌 버핏의 후계자들이 투자를 이제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집행 결정이나 이런 것들만 워렌 버핏이 담당하고 있어요. 즉 워렌 버핏은 명예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럼 워렌 버핏의 펀드에서 왜 이렇게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냐? 투자할 종목이 없고 경제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버핏 쪽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이미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버핏도 늙었네 뭐 이제 노망이 났는지 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늘 이렇게 전문가들을 조롱할 때쯤이 시장의 피날레죠. 근데 최근까지 진짜 이 조롱이 극에 극을 달했었습니다. 왜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팔란티어 사람 누구나 다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오만이었는데 이건 역사 수백 년 동안 뭐 사우스시 버블부터 해가지고 대공황에 수백 년 동안 경제와 금융시장에 버블이 있을 때마다 늘 반복됐던 현실이고 지금도 그랬었고 당분간도 이제 그런 오만이 지속될 거겠지만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런 오만함은 싹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시장이 날 겸손하게 해준다. 라는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배우게 되는 이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진짜 백이 폭락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지금 슬슬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큰 거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었던 거 이제부터 지금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대비하기에는 1차로는 늦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대비하실 수 있게끔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없다는 이유로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아니 너가 얘기했을 때 올라가는데 그때 수익 다 보고 빠졌으면 됐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그 돈 다 빼가지고 고점에 빼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1000명 만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 물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를 뭐 위기를 알아서 미리 피해서 도망을 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주 천천히 오래전부터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앞으로 지금 폭락할 거를 생각하면 지금 요만큼 빠졌는데 물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예요. 근데 그런 미래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이제 미리 해야 되고 미리 대비를 못한다. 이 폭락 두들겨 맞으면서 사람들이 그때 현금화를 할 것 같지만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스닥 10% 넘게 빠지면서 막 이제 개별 종목들 30% 50%씩 막 반토막씩 나오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추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위기는 미리 6개월 1년 전부터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차 아직까지 막차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차라도 타서 우리가 빨리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소나기 때문에 이미 비를 한번 맞으셨더라도 두 번째 소나기까지는 안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우산 역할을 제가 자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나기에서 큰 뭔가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뭔가 내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셔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정보 정리 이런 것들 계속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